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물권법 아셨죠? 양이 아주 많고 외울 게 많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계약법을 하겠습니다. 계약법에서는 외우기보다는 처음에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돼요. 계약은 자유죠?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생각하시고 결론을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을 위해서 결론을 외우셔야 돼요. 일단 이해를 먼저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물권법 공부하셨죠? 자, 그러면 이 물권법 규정과 당사자 약정이 서로 다릅니다. 그럼 이 약정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이 약정은 무효입니다. 왜 그러죠? 물권법은 대부분 강행 규정이죠. 항상 물권 법정주의, 물권은 법대로 해 하는 거죠. 따라서 이 강행 규정과 반대 약정 이건 무시합니다. 무효가 되고 무조건 법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부터 공부하실 계약법은 다릅니다. 자, 만약에 계약법 규정과 당사자 약정이 서로 상이 다릅니다. 그때 이 약정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그렇죠. 그들 간의 그 약정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계약법은 대부분 임의규정이거든요. 임의규정은 안 지켜도 된다. 안 지켜도 됩니다. 따라서 계약은 자유이기 때문에 당사자들 그 약정 그대로 하는 것이고 이 약정이 있다면 이 법규정 무시하고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항상 자유, 니들 멋대로 해. 그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일단 우리가 옛날에 한번 했는데 다시 보는 겁니다. 자,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개수에 따라서 단독행위와 계약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단독행위는 대부분 형성권이에요. 우리가 취소나 해제 이런 걸 예를 들었죠. 예를 들면 취소권자가 취소한다 그래요. 그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성립하는 법령이죠. 그러면 취소한다 그러면 상대방 동의 필요 없죠. 취소한다는 한 개 의사표시로 바로 취소 효과가 형성되는 겁니다. 거의 동의어로 생각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해제를 공부하거든요. 그럼 해제권자가 해제한다. 그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해제 효과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사표시 한 개만으로 성립하는 법령입니다. 반면 계약은 다르죠. 자, 계약은 먼저 하는 게 청약의 의사표시, 그리고 나중에 승낙 의사표시입니다. 그럼 이 두 개의 의사표시가 서로 합치해서 성립하는 게 계약이죠. 그러니까 이 약자가 뭐죠? 이게 약속, 약정, 특약 그런 말이죠. 그럼 약속은 둘이 하잖아요. 따라서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게 계약. 같은 말이 약정, 합의, 특약 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채권계약을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책으로 잠깐 와보세요. 책은 이제 계약법이죠. 자, 계약법은 255페이지입니다. 255페이지. 위쪽에 01번 계약 개념이 있습니까? 자, 아래 한 줄 밑줄. 청약과 승낙의 합치의 동그라미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파란색 1번 계약 출발해서 양가로 1번은 계약 자유원칙이죠. 자, 밑에 줄에 내 맘대로 그랬나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내용 결정도 자유죠. 매매할 때 아파트를 3억에 팔지 3억 1천에 팔지 자유입니다. 다음 체결도 자유죠. 뭐 계약을 하든 말든 내 맘입니다. 다음 방식도 자유예요. 꼭 계약서 쓸 필요 없죠. 보통 부동산은 계약서를 많이 쓰지만 상대방을 믿을 수 있다면 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도 선택하는 거죠. 아파트를 3억에 팔아야겠다. 10명이 산대요. 그 중에 한 명을 선택할 수 있죠. 모든 게 내 마음, 자유입니다. 다음 양가로 2번. 자, 계약을 하든 말든 자유거든요. 근데 계약을 했다면 준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계약 준수는 지키는데 뭐 그 아래줄에 계약은 지켜야 된다. 왜 그래요?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하든 말든 자유지만 일단 했다면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관계죠. 자, 넘어가 보세요. 이제 다음 256페이지에 02번 계약의 종류가 있습니까? 그럼 법조문은 나중에 보는 겁니다. 자, 실판으로 와보세요. 계약 종류가 있는데, 자, 우리는 민법에는 계약이 15개가 있는데, 우린 그 중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 3가지만 시험이 나옵니다. 12개는 시험이 안 나와요. 12개는 안 해도 됩니다. 왜 3가지만 공부하냐면, 여러분 2차 과목 중개사법 공부하세요? 그럼 중개사법에서 중개의 정의가 뭐죠? 왜 뜬금없이 중개사법이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개의 정의가 뭐예요? 중개의 정의.
모른 척하지 마시고. 중개 정의가 뭐죠? 자, 먼저 법 제3조 법정 중개사물에 대해서, 그 다음 거래 당사자 간에, 그 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 그 권리의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15계약 중에 이 공인중개사는 이 세 가지만 중개할 수 있어요. 나머지 12개 중개 못하니까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계약은 먼저 분류식 계약입니다. 그리고 낙성계약이에요. 그리고 쌍무계약, 유상계약입니다. 그럼 분류식이라는 게 뭐죠? 이게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기 체결 방식이 자유입니다. 그럼 반대말이 요식입니다. 이건 특별한 방식을 요한다예요. 예를 들면 시험범위 아니지만, 예를 들면 남자가 혼인한다 그러면 혼인신고라는 방식을 요합니다. 그다음 이혼하면 죽기 전에 엄격한 방식을 갖춰야겠죠? 죽은 사람 깨워서 물어볼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다 요식행위입니다. 그 다음 낙성이란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해요. 즉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합니다. 반대말이 유물계약입니다. 유물계약이란 의사합치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물건을 더 요구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금계약, 다음 주에 계약금계약 공부하거든요. 그럼 계약금계약은 계약금 주고받기로 의사합치 플러스 반드시 계약금을 지급해야 성립합니다. 유물계약입니다. 다음 쌍무계약은 쌍방 모두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반대가 편무, 한쪽 편만 의무를 부담합니다. 즉 증여계약책이라면 한쪽은 줄 의무가 있죠. 반대편이 돈을 줘야 됩니까? 줄 필요 없죠. 한쪽 편만 줄 의무가 있죠. 그게 편무계약이고, 유상계약은 대가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반대가 무상계약은 대가적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증여계약이 대표적인 편무 무상계약이에요. 증여는 그냥 대가 없이 주잖아요. 그게 거의 대부분 편무 무상이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틀린 사람 없을 겁니다. 내년 10월 달에. 근데 이 문제를 1분 만에 풀었다. 그러면 시험 꽝이죠. 이건 1초 만에 푸셔야겠죠. 그래서 자, 외웁니다. 자, 매매 교환 임대차는 불락이 싸유 외워요. 불락이 싸유. 나와서 1초 만에 풉니다. 이거 안 외우잖아요. 그럼 시험장에서 가만히 보면 낙성 반대가 불락석인가? 또 고민하고 있어요. 낙성 반대는 요물이죠. 외우세요. 그냥 불락이 싸유 외우면 1초 만에 딱 답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거의 2년에 한 문꼴 나와요. 자, 그럼 책으로 정리합니다. 책으로 오세요. 자, 256페이지 오세요. 제일 밑에 파란색 1번 쌍무계약과 편무계약 있나요? 양가를 본 쌍무계약이 동그란 1번 당사 양쪽이 서로 의존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이다. 그 밑에 이해 하나 보세요. 매매계약 시 매도인도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죠. 그 다음에 매수인도 대금 지급 의무가 있죠. 이게 쌍무계약입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우리가 공부하는 거죠. 여기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등의 쌍무계약이다. 제일 밑에 동그란 3번 있나요? 자, 우리가 좀 이따 동시함유권과 위험부담 공부하거든요. 그럼 편무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거 구별하는 실익이 쌍무계약에만 동시이행항명권과 위험부담이 나옵니다. 좀 이따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외워요. 쌍둥이 외워요. 쌍무계약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까 증여가 편무계약이겠죠. 증여계약에는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쌍둥이 외웁니다. 그럼 3번 쌍무계약에 한해서 쌍방채무, 동시행무효권, 이혼부담이 인정된다 그랬죠? 편무 X. 오른쪽 오세요. 양가로 2번 편무계약의 동그라미 1번 당사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한 계약을 말한다. 증여계약처럼 증여자는 소유권 이전 의무를 부담하나 상대방은 아무런 의무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돈 줄 필요 없잖아요. 자, 이번에서 증여가 나오죠. 그 다음 무이자 소비대차, 즉 이자 없이 돈 빌려줘요. 그럼 돈 빌려주는 사람은 돈 줄 의무가 있지만 상대방은 뭐 이자 같은 의무가 없죠. 한쪽만 의무가 있죠. 그 다음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준 거죠. 그럼 빌려주기라는 사람은 물건을 넘길 의무가 있죠. 근데 반대편은 돈 줄 의무가 없죠. 이런 게 다 편무계약에 속합니다. 다음 파란색 2번 유상계약, 무상계약 있나요? 양가를 본 유상계약의 동그라미 1번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출연이 뭐 재산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출연을 약속하는 계약을 말한다. 2번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다 아까 불락이 싸유, 쌍무유상입니다. 양거래입은 무상계약. 1번 반대급부 제공이 없는 계약을 말한다. 2번 증여나 사용대차, 아까 무이자 소비대차 이런 게 대표적인 편mom에서 무상계약이기도 합니다. 다음 3번 낙성유물 보세요. 1번 낙성계약 보세요. 당사자 합의만으로, 즉 의사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과 달리, 성립하는 계약을 말하며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 낙성계약입니다. 2번 유물계약이 1번 당사자가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과는 달리, 그러니까 사설을 끌어요. 그 다음 합의 이외에 뭐가 필요하다? 물건 인도가 있어야 하는 성립 계약이다. 2번에 계약금 계약 동그라미. 다음 짤 겁니다. 계약금 계약은 계약금 지급하기는 약정으로 성립하지 않고 계약금 전부를 지급해야 돼요. 지급할 때 성립하는 유물계약입니다. 4번 분료식에 이유식 있나요? 양가를 보면 분료식 보세요. 계약 체계에 아무런 방식을 요하지 않는 것, 가로 열고 여기 칠판에 있는 매매 교환 임대차가 다 분료식이라고 그랬죠. 2번 요식기행위는 법률이 일정한 방식을 요하도록 정해진 걸 말합니다. 그래서 아까 혼인이나 유언 예를 들었죠.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매매 교환 임대차는 다 분료식이 되는 겁니다. 아무튼 불락이 쌓여 외우면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 넘겨보세요. 이제 258페이지에 계약 성립이 나옵니다. 칠판으로 나오세요. 먼저 계약 성립, 이건 해마다 한 문제 나오거든요. 먼저 청약의 의사표시와 승낙이 합치해서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했죠. 이게 시험에 대부분 나옵니다. 근데 이제 교차 청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다 의사실은 있는데 이건 가끔 한 지문 정도 나오긴 합니다. 근데 시험은 청약, 승낙 이게 일단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청약과 승낙이 일치해서 계약이 성립하려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가 일치해야 됩니다. 먼저 청약의 내용과 승낙의 내용이 일치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람까지 일치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일치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볼게요.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을에게 그럽니다. 야, 내 부동산 3억에 살래? 먼저 하는 게 청약이에요. 3억에 살래라고 청약했죠. 그래서 우리 그래 3억에 살게 라고 승낙합니다. 그러면 청약도 3억, 승낙도 3억 서로 일치했죠. 당사자 일치했죠. 그럼 뭐가 성립한다? 계약. 근데 여기는 사고 팔기로 했죠. 그런 걸 우리가 보통 매매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매매계약에 성립했습니다. 자, 그런데 비교할게. 다시 갑에게 X부동산 있거든요.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내 거 3억에 살래라고 청약했습니다. 근데 을이 그래요. 그래 살게 2억 8천에 그럽니다. 그럼 승낙했지만 내용이 일치하지 않죠. 그럼 계약 성립하지 않죠.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 나중에 1월달에 하시겠지만 이런 걸 변경을 간 승낙이거든요. 그럼 계약 성립하지 않더라도 이것을 갑이 새 청약, 이걸 새 청약으로 볼 수가 있어요. 즉 2억 8천에 팔래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그래 2억 8천에 팔게라고 승낙하면 이제 일치했죠. 이때는 2억 8천에 성립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갑이 X가 있거든요. 을에게 뭐라 그러냐면 야, 을, 내 부동산 3억에 살래라고 을에게 청약이 있어요. 근데 지나가는 병이 그래 내가 3억에 살게 라고 승낙했습니다. 그러면 매매계약 성립할까요? 3억 합치했죠. 그럼 성립합니까? 이건 하지 않습니다. 내용은 일치했지만 사람이 다르죠. 이거 원래 시가 4억짜리예요. 내 가장 친한 친구라 1억 깎아준다는 건데 알도 못한 병이 3억에 산대요. 그럼 매매계약 성립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일치하지 않죠? 성립하지 않아요. 이 성립하려면 내용도 일치하면서 동시에 당사자, 사람까지 일치하겠죠? 그래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내용 일치와 당사자 일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차청약으로 성립할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게 교차청약입니다. 자, 예를 들면 갑에게 X라는 부동산이 있거든요. 갑이 우리에게 내 거 3억에 살래라고 청약을 하는데, 이걸 만약에 편지를 보낸다 해보세요. 편지를 12월 1일 날 보내서 만약에 12월 5일 날 청약의 편지가 도달합니다. 근데 만약에 을도 갑에게 청약이 있어요. X부동산 3억에 팔래라고 청약이 있습니다. 을도 편지를 12월 3일 날 보내서 편지가 12월 8일 날 갑에게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은 말한 적 없지만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죠? 그럼 둘 중에 누가 먼저 놀랬을까요? 이날 우린 놀랬겠죠. 어머, 우리가 같은 생각하네. 갑은 언제 놀래요? 이날 놀랬겠죠. 그럼 청약은 다 도달지, 의사표시는 다 도달지죠. 그러면 도달주의라 양청약이 도달한 때, 늦게 도달한 때 이날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날. 다시 둘 중에 늦게 도달한 때 이날 성립하는 거죠. 이게 교차청약입니다. 그 다음 의사실현은 굳이 말이 필요 없을 때, 굳이 말이 필요 없어요. 예를 들면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 관리인이 지금 점심 먹으러 가고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다 유료 주차장에 주차 파킹했다. 파킹을 13시에 했어요. 이걸 관리인이 못 봤어요. 관리인이 점심 먹고 와서 13시 30분에 내 차를 발견했다. 그럼 주차계약 성립하죠. 유료 주차장에 차를 넣었다는 것은 관리인이 안 받더라도 돈 준다 그 말이죠. 그럼 계약이 성립하는 겁니다. 주차계약. 그럼 주차계약은 언제부터 성립할까요? 주차한 때죠. 관리인이 내 차를 안 때가 아니라 주차할 때부터 나는 주차비를 낼 의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차한 때부터 성립합니다. 이게 의사실현이에요. 자, 그럼 책으로 와보세요. 책은 이제 258페이지가 01번 청약과 승낙 합치입니까? 그럼 오른쪽 페이지 259페이지 파란색 1번 계약 성립 요소를 합치란 그랬죠? 동그라미 1번 계약이 성립하려면 계약의 상대방과 객관적 합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아까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 당사자가 다 일치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 아래 밑으로 내려오면 파란색 3번이 있거든요. 자, 이제 이 의사실은 먼저 봐볼게요. 책을 한 장 넘겨보세요. 책을 넘기시면 자 260페이지 상단에 02번 교차청약이 있습니까? 그럼 법조문 533조 보세요. 자, 당사사이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에 양 청약의 상대방에 도달한 때 이제 가로 열고 가로쳐 보세요. 즉 나중에 청약이 도달한 때 가로, 이 가로는 원래 법에 없어요. 이 저자가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그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아까 했었죠? 양 청약이 나중에 늦게 도달한 때 성립한다. 그 밑에 사례 보세요. 바로 밑에 사례. 갑이 고려청자를 을에게 5천만 원에 사라고 청약 동그라미 청약하고 먼저 하고 우연히 을도 5천만 원에 자신에게 팔라고 즉 사겠다고 청약 동그라미 청약하면 양쪽의 청약이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으로 아까 늦게 도달한 때 성립한다 말이죠. 다음 그 밑에 03번 의사실현이 있습니까? 아래 법조문 532조 보세요. 자, 제목 밑에 청약자 의사합시나 관세부에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설을 끌어요. 즉 이런 경우죠. 유료 주차장에 차를 넣었다는 말은 아무 말 없더라도 주차비 내겠다 이 말이죠. 그런 때입니다. 그 다음 계약은 승낙 의사합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그게 주차한 때예요. 내 차를 안 때, 인식한 때부터가 아니라 주차한 때부터 주차가 된다는 거죠. 그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잠깐 와보세요. 이제 259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3번이 있죠. 청약 상대방, 승낙 상대방 있습니까?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근데 아주 헛갈립니다. 이쪽을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칠판 나오세요. 자, 이제 청약과 승낙의 이제부터 법적 성질을 물어보거든요. 항상 자동 판매기, 자판기를 생각하세요. 자판기는 뽑아달라고 애타게 청약하는 거죠. 그럼 승낙이 뭐죠? 동전 투입하는 거죠. 다시 자판기는 나를 뽑아달라고 애타게 청약을 해요. 그럼 승낙이 동전 투입입니다. 그럼 이 법적 성질은 항상 자판기를 잘 대입하세요. 자, 그 문제입니다. 자, 그럼 청약 의사없이는 확정적이어야 한다. OX가 뭘까요? 다시 청약의 의사없이는 확정적이어야 한다. OX가 뭘까요? 그럼 찍지 마시고 여러분 자판기에 의사없이 확정적 써 있죠. 뭐 일반 커피 300원, 뭐 고급 커피 500원 써 있잖아요. 써 있지 않은가? 확정적 맞습니다. 확정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누가 별로 안 틀려요. 여러분도 많이 마시셨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이제 다시. 그럼 청약 의사없이는 자 보세요.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된다. 그럼 OX 뭘까요? 다시 청약 의사없이는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된다. OX 뭘까요? 이제 X라고 했죠. 틀렸어요. 자판기 보세요. 아니, 여러분 자판기 가격 안 써있는 자판기 본 적 있나요? 반드시 써 있잖아요. 뭐 동전 네 마음대로 넣으세요. 그런 거 없어요. 청약은 반드시 확정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험 공부하잖아요. 이거 주의하세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그럼 이런 거 많이 틀렸다 했거든요. 이게 거의 틀린 지문이에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우리 시험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우리 시험은 시험을 떨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에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어떤 여자가 어머 나는 예쁘다 그래요. 어떤 여자가 나는 예쁘다 그래요. 누가 물어봤니? 약간 재수없죠. 재수없잖아요. 누가 물어봤니 그래요? 근데 어떤 여자가 그래요? 보세요. 나는 매우 예쁘다 그래요. 매우 예쁘다. 그거 재수없잖아요. 이 말이 흥분하면 안 돼요. 이 말이 있든 없든 다 재수없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 말이 흥분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있든 없든 똑같아요. 여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시험의 특징입니다. 막 여러분들 막 흥분시켜요. 그래서 반드시 확정적이죠. 자판기 가격 반드시 써 있습니다. 그 다음 자, 그럼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뭘까요?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할 수 있다. 이 5죠. 자판기 앞에 누가 지나갈지 모르죠. 우리들한테 청약하죠. 맞습니다. 근데 이거 비교할 게 있는데 보세요. 그러면 자 승낙. 그럼 승낙도 불특정인에게 가능할까요? 청약은 아까 불특정이 가능하죠. 그럼 승낙도 불특정인에게 할 수 있다. OX 뭘까요? 또 찍어서 틀렸어요. 승낙이 뭐라 그랬죠? 동전 투입이죠. 동전을 넣어야 커피가 나오죠. 그럼 커피가 500원이면 500원을 길바닥에 뿌리면 커피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500원을 어디에 내야 돼요? 동전 투입구. 보세요. 자판기가 있으면 여기다 500원 내야 되죠. 길바닥에 뿌리면 커피 안 나오죠. 그러니까 승낙은 반드시 그 자판기 투입구 내야 돼요. 그도 그렇게 보세요. 그럼 자판기가 2대 있다. 자판기 2대 있어요. 그럼 동전 여기다 놓고 이건 누르면 커피 나오나요? 누가 봐도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승낙은 옆 자판기가 아니에요. 그 자판기, 그 특정인 그 자판기입니다. 옆 자판기 X, 불특정인 X. 동전이 여기다 넣으면 이걸 눌러야 커피 나오죠. 그래서 자판기를 대입하면 틀리지 않습니다. 자, 책이 몇 줄합니다. 자, 259페이지. 중간에 파란색 3번에 양괄호 1번 청약의 상대방 오세요. 그럼 특정인이나 그 다음 동그라미 불특정 다수인 동그라미에게도 효력이 있다. 2번 승낙의 상대방 오세요. 특정 청약자 동그라미 그 자판기예요. 그 자판기에야 효력이 있고 다시 동그라미 하세요. 불특정 다수 동그라미 다수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다. 커피 안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청약과 승낙 그리고 교차 청약 의사실현 봤습니다. 지금까지 쉬웠죠?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자, 이제 칠판으로 나오세요. 우리가 민법 총칙 시간에 법률행위 목적은 확가적타 기억납니까? 여기 확가적타 기억나죠? 그러면 이 가능이 실현 가능인데 실현 가능 반대가 실현 불가능 불능입니다. 그래서 우린 이 정상적인 거 공부하지 않는다 했죠? 이거 반대에 이 비정상
이제부터 가능 반대의 비정상, 불가능, 불능. 지금부터 불능을 공부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좀 어려워집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이제 불능을 공부하는데 예를 들어봅니다. 갑에게 제주도의 별장이 있는데 이 별장을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매매계약 체결하면 매도인은 어떤 의무가 있죠? 그렇죠. 별장 소유권 넘길 의무가 있죠. 그럼 매수인은 어떤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3억에 매매했다면 매매대금 지급할 의무가 있죠. 그래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의무, 매수인은 돈 줄 의무가 있죠. 근데 이 별장이 없어졌다. 불에 타서 없어졌다 해보세요. 또는 홍수로 쓸려갔다 해보세요. 별장이 소실되면, 자, 학개론 시간에 공부하셨죠? 이 부동산은 지구상이 딱 하나죠. 그걸 뭐라 그러죠? 학개론 시간에? 부동산은 지구상이 딱 하나죠, 이거. 그걸 학개론 시간에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비대칭성 뭐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별장이 없어지면 갑은 이제 죽어도 별장 넘길 수 없죠. 그래서 갑채무가 불가능이 됩니다. 이 별장 지구상 하나밖에 없잖아요. 갑은 더 이상 별장 넘길 수 없죠. 그래서 갑채무가 불가능이 됩니다. 그럼 갑은 이제부터 아무것도 못하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아까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 을은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었거든요. 근데 별장이 불탔죠. 그럼 을은 돈을 줘야 될까 말할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을입니다. 을. 이해 잘하세요? 갑은 더 이상 어찌할 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을이 돼서 그럼 우리는 대금 지급 의무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지금부터 우리가 을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아세요? 우리 지금도 누가 된다? 우리는, 자, 써놓아 여기다 을. 지금도 우리는 을이 된다. 갑이 아니에요. 자, 그럼 불능 우리가 다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있다고 공부했거든요. 그럼 둘 중에 어떤 게 유효죠? 유효? 그렇죠. 휴죠. 휴죠. 휴. 우리 11월 제일 첫 시간 제한기법 휴했잖아요. 휴. 기억나세요? 후발적 유효입니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쪽에 갑이에요. 갑채무 아무튼 어찌됐든 불능이 됐죠. 갑은 어떤 행동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을이에요. 이제 우리가 을이라면 분명히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우리가 을이라면. 먼저 원시적 불능일 때는, 자, 535조 계약책을 상속하실 책임, 이게 문제가 됩니다. 반면 후발적 불능일 때는 채무자, 불능으로 되는 데 대해서 채무자의 귀책사유, 이게 책임이 귀책된다. 한마디로 고의과실 말합니다. 그래서 불능으로 되는 데 대해서 채무자의 고의과실 또는 귀책사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나눠요. 그럼 만약에 불능이 되는데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있잖아요. 그게 이행불능입니다. 이행불능.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은 이행 지체와 이행불능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불능을 공부하니까 여기 이행불능이 됩니다. 그럼 이행불능이 되면 그 상대방 을, 지금 우리 을이잖아요. 을은 어떻게 할까요? 그럼 을은 계약 해지하고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면 됩니다. 반면 불능으로 되는 데 대해서 채무자의 고의과실이 없대요. 그때는 위험부담으로 해결합니다. 위험부담. 이 단어는 별로 안 들어봤죠. 좀 이따 공부합니다. 그럼 위험부담이 되면 우리가 을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을은 보통 의무를 면합니다. 그래서 돈 준다 안 준다? 돈 안 준다. 근데 만약에 을에게 잘못이 있다 해보세요. 을에게 잘못이 있다면 을은 의무를 이행해야 돼요. 그 말은 돈을 줘야 된다. 다시 보세요. 불능으로 되는 데에서 채무자에게 고의과실이 없거든요. 그럼 위험부담이고, 그럼 우리가 을이라면 돈 줄 필요 없겠죠? 근데 만약에 을이 잘못했대요. 을에게 잘못이 있다면 을은 돈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자, 여기서 채무자가 누군가를 잘 정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아니, 갑에게 자전거가 있거든요. 을과 10만 원의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매매는 방금 전에 쌍무 계약 그랬죠. 쌍방모드 의무가 있어요. 이 부동산 매매에도 쌍무 계약으로서 갑도 채무가 있고 을도 채무가 있죠. 이 자전거 매매 계약도 쌍무 계약으로서
매도인도 자전거 넘길 채무가 있고 매수인도 돈 줄 채무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이 돈 줄 채무는 불능이 나올 수가 없어요. 화폐 가치가 존재하는 한 우리 돈이 10원도 없잖아요. 그럼 지체만 발생하고 화폐 가치가 존재하는 한 돈 줄 채무는 불능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전거가 뽀개졌다. 그럼 자전거 넘길 수 없죠. 그러니까 이쪽 채무가 불능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매수인 채무는 불능이 나올 수 없어요. 따라서 이 불능에서 채무자는 매도인을 말합니다. 다시 매수인 채무는 불능이 나올 수 없죠. 이 매도인 채무만 불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불능에서는 채무자를 누구다? 매도인을 말합니다. 다시 이해 잘하세요. 매매는 쌍무계약이라 원래 둘 다 채무자예요. 갑은 자전거 넘길 채무자, 을은 돈 줄 채무자. 근데 돈 줄 채무는 불능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여기 불능에서만 누가 채무자다? 매도인. 물건 가진 사람. 그래서 불능에서만 매도인이 채무자입니다.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제가 또 써놔, 이게. 불능에서는 누가 채무자다? 누가 채무자요? 매수인, 매도인. 이건 제가 이제 안 주고 놔둘 거, 이거. 그리고 우리는 누가 된다? 우리의 을입니다. 이거 두 개 꼭 기억하세요. 자, 분명히 써놨어요, 증거로. 그래서 여기서 채무자, 매도인에게 고유가시 있는가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좀 이따 아시겠지만, 자, 이제 원시적 불능이 문제가 되면 535조 계약처결상 과실책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 결론을 정리합니다. 자, 535조가 적용되려면, 자, 보세요. 그럼 이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다시 535조가 문제가 되려면 이 계약은 유효일까요? 무효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 가셔야 돼요. 여기 무효라고 써있잖아요. 그래서 이 계약은 무효일 때만 535조가 나옵니다. 여기부터 틀리면 제가 진행을 못 하잖아요. 그죠? 무효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게 여러 가지 무효 중에 하필 여기 있는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만 이 535조가 나옵니다. 다른 사유 무효라면 535조가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면 의사한 무능력자 무효라면 이거 안 나와요. 강행규정 위반 무효라면 이 책임 없어요. 이 책임 무슨 사유로 무효? 그렇죠. 오직 원시적 불능 무효일 때만 이 책임이 나옵니다. 그 다음 무효란 말은 계약은 성립했단 말이죠. 성립도 안 하면 무효 취소 나올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계약은 여기 성립했다 체결했어야 돼요. 그래서 계약은 성립 체결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좀 이따 매도인에게 일방에게 과실이 있어야 되고 2차 무효일 때는 책임이 신뢰손해예요. 다시 좀 이따 비교하시겠지만 무효일 때는 무슨 책임? 신뢰손해나 신뢰책임입니다. 그럼 누구 신뢰를 보호할까요? 이 반대 사람 상대방. 이자와 상대방은 매수인이죠. 그럼 매수인은 선임 무과실에 보호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아시겠지만 보세요. 이 535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쪽은 무과실, 한쪽은 과실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과실인 자가 과실 있는 자에게 책임지라고 책임 묻는 게 이 535조입니다. 따라서 둘 다 무과실이라면 이 책임 없어요. 둘 다 과실이더라도 이 책임 없다. 한쪽은 무과실, 한쪽은 과실일 때 이렇게 책임 묻는 게 535조입니다. 일단 우리 공부 안 했는데 결론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무슨 말인가? 이 535조 원시적 불능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좀 상당히 처음에 어렵습니다. 항상 우리는 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 보면 자, 여기 보세요. 아까 가백의 제주도 별장이 있었는데 그 별장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죠. 3억의 매매를 12월 12일 날 체결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별장은 그저께 없어졌어요. 그저께. 그럼 계약 당일부터 애초에 별장을 넘길 수 없죠. 이런 것을 원시적 불능. 그럼 무효죠,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그럼 매매 당일 12월 10일 날
12월 10일 날. 그럼 매도인은 그저께 별장이 없어졌다는 것을 이날 알았을까요? 보통 갑도 몰랐겠죠. 제주도 있는 거라 갑도 이 사실을 모르니까 이날 계약 장서에 나왔겠죠. 근데 갑이 아주 뻔뻔한 놈이면 이 사실을 이날 알고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갑이 이날 매매할 날 이 사실을 알았거나, 근데 보통은 몰랐겠죠. 근데 몰랐더라도 매매하러 나올 때 내 별장이 온전히 있는가 알아는 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몰랐더라도 적어도 알아보지 못한 과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은 분명히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반면 을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전혀 모르니까 매매하러 나왔겠죠. 설마 이 사실을 알고 계약금 줄까요? 을은 전혀 몰랐겠죠. 그래서 을을 선의무과시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자, 을은 선의무과시란 말은 을은 매매계약 체결할 당시에 그저께 별장이 없어진 걸 전혀 모른 거죠. 즉 이게 무효라는 걸 전혀 몰라요. 그래서 을은 현재 이 계약을 유효라고 지금 신뢰하는 겁니다. 사실은 무효인데 그 사실 전혀 모르죠. 그래서 현재 을은 이 계약을 현재 유효라고 신뢰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을은 기분이 막 찢어지겠죠. 보세요. 아니 드디어 꿈에 그리는 제주도 별장을 사서 지금 기분 찢어집니다. 이런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잔금 대출을 받고, 잔금 대출. 여기 제주도 별장이 창문 유달리 크거든요. 그 창문에 딱 맞는 특수 커튼을 다 치자고 집에 왔어요. 기분 찢어지죠?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갑에게 전화가 오네요. 갑이 그래요. 제 동이 어떡하죠? 사실 그 별장이 그저께 없어졌대 그래요. 그럼 의를 받겠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을은 이거 괜히 했죠. 이 행동 괜히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잔금을 갚으면 되지만 중도상환 수수료가 생겨요. 그러죠? 그리고 이 커튼 찢어 버려야겠죠. 그래서 을은 계약이 사실 무효인데 유효라고 신뢰하고 괜히 쓸데없이 돈 들였습니다. 그럼 이것을 신뢰손해예요. 신뢰손해. 유효라고 신뢰하고 쓸데없이 들인 돈이 있죠. 그럼 이 돈은 갑에게 청구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을은 이 신뢰손해를 갑에게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책임져야 됩니다. 왜 그러죠? 갑은 계약 당시에 별장이 없어진 사실을 알았거나 몰랐더라도 과실했거든요. 그럼 이 무과실인 자가 이 신뢰손해를 알았거나 과실있는 상대방에게 책임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분명히 이거 책임 물을 수 있고 갑은 책임져야 됩니다. 이게 535조 계약체결상 과실 책임입니다. 그럼 이 사례를 여기 이제 법조문에 딱 대입합니다. 자, 535조 계약체결상 과실 보세요. 자, 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 이미 별장이 없어졌죠. 불능계약을 체결할 때 가로 열고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가 과실 알 수 있었을 자, 즉 갑이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매도인은 다음 상대방이 매수인이 그 다음 다시 가로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여기까지가 신뢰손해 또는 신뢰이익 이거죠. 이 괜히 돈 들였잖아요. 이 신뢰손해를 그 다음 갑은 배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 배상액은 다시 가라고 나오죠. 가로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이 가로를 이행이익이랍니다. 다시 그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에 이것을 뭐란다? 이행이익. 이행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갑은 이 책임져야 되지만 이행이익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럼 이행이익이 뭘까요? 쉽게 말하면 그냥 전매했을 때 차익이 남을 수 있죠? 이걸로 생각하면 돼요. 쉽게 말하면. 즉, 약속을 이행했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입니다. 자, 봐보세요. 만약에 별장이 온전히 살아있어요. 별장이 살아있어서 별장 소유권을 넘겼거든요. 그럼 바로 대파니까 만약에 3억 5천에 팔렸다. 그러면 3억에 사자마자 3억 5천에 팔았죠.
그럼 전매 차익이 5천만 원이죠? 그게 을이 얻었을 최대 이익입니다. 따라서 갑은 이걸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신뢰손해를 을에게 치는 겁니다. 다시 법정을 읽어볼게요. 다시 어렵습니다. 자, 1항 목적이 불능액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여기서 매도인은 상대방이 매수인이 거로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신뢰 손해 또는 신뢰 이익을 배상해야 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가로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행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행이익 한도 내에서 책임지는 겁니다. 그 다음 2항으로 오세요. 자, 2항에서 노란색 글씨 보여요? 상할수 보입니까?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였죠? 상손무. 외우라 했습니다. 다시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이게 상손무가 돼요. 그럼 자, 2항 전항 1항 규정은 상대방의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럼 상할수 반대가 뭐예요? 여기 상손무. 상손무일 때만 1항 책임을 적용한다죠. 다시 상손무일 때만 1항 책임을 적용하고 상할수라면 책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할수, 상손 외우라 그랬죠? 오늘 또 써먹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책으로 정리합니다. 책으로 오세요. 자, 261페이지. 상단에 535조 있습니까? 자, 1항. 목적이 불능한 계약을 체결할 때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 가로 열고 계약 체결에 과실이 있는 자는, 여기서 매도인, 상대방이 매수인이죠. 매수인이 가로칩니다. 그 계약의 유효를 믿었음에 받은 손해, 가로. 그걸 그 뒤에 뭐란다? 신뢰 손해를 배상이 된다. 그러나 그 배상액은 다시 가로쳐요. 계약이 유효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의 가로, 이게 이행이익, 이것을 넘지 못한다. 2항 전항 규정은 다음에 상할수죠.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상손무일 때만 적용됩니다. 밑에 박스 밑에 파란색 1번 개념 있나요? 동그라미 1번 계약 당시부터 목적이 불능해서 무효인 경우, 그러니까 사선을 딱 끊어요. 사선. 다음 계약을 체결함에 과실 있는 당사자는 이를 신뢰한 상대방이 받은 손해를 배상해 준 걸 말한다. 이번 계약은 동그라미 원시효 불능 동그라미. 이 말이 시험이 제일 잘 나와요. 그 뒤 무효 동그라미 무효이다까지 보세요. 무효이다. 그래서 아까 원시효 불능 무효 그랬죠? 자, 2번 성립 요건 오세요. 다시 양가로 1번 원시효 불능 보세요. 매매 목적인 공장이라면 부동산. 공장이 계약 성립 시부터 화재로 소멸하거나 계약 체결 전에 이미 수용되어서 객관적 불능으로 무효화된다. 이미 넘길 수 없죠. 다음 양가로 2번 일방이 매도인은 계약 체결 당시에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죠. 자, 바로 아랫줄 일방은 목적의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여야 된다. 저기 여기죠. 악이거나 과실해야 돼요. 양가로 3번 상대방은 뭐다? 선이 무과실일 거. 상손무입니다. 그래서 무과실 요한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원시역 불능 535조를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럼 이제 또 후발적 불능 보는 겁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우리는 갑이 아니라 누구다? 을입니다. 을. 그 불능에서 채무자 누구라고요? 물건 가진 매도인. 이거 꼭 기억하라고 제가 지금 써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후발적 불능 들어갑니다. 이 후발적 불능인데 먼저 법조 밑에 사례 보세요. 자, 갑에게 아까 별장이 있는데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죠. 매매를 12월 11일 날 체결했는데 이때는 별장이 원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을에게 등기를 넘기기 전에 이후로 별장이 소실됩니다. 그래서 12월 12일 날 별장이 없어졌다. 그럼 매매계약 당시는 별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후발적 불능이고 유효가 됩니다. 그럼 자,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이제 채무자가 누구라 그랬죠? 채무자, 매도인. 그래서 채무자 갑에게 규칙 사유가 있는가 보는 겁니다. 별장이 없어졌는데 자,
매도인에게 채무자에게 고유가실이 있대요. 즉 갑이 실수로 싹 튀어버렸다. 실수로. 그럼 이게 후발주 불능, 이게 이행불능이죠. 채무자에게 고유가실이 있으면 이행불능을 했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한다? 어차피 별점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불능일 때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법조문 봐볼게요. 자, 546조가 이행불능과 해제죠. 자,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여기서 채권자가 을입니다. 을. 채무자가 갑을 말했으니까 그래서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잘못한 사람이 있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마지막 시간에 같이 청구합니다. 그 다음 이제 채무자 유무담이라는 게, 자 보세요. 다시 갑에게 제주도 별장이 있는데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죠. 3억에. 매매할 당시 별장이 있었는데 이후로 별장이 소실됩니다. 이틀 후에 소실됐죠. 왜 그런가 봤더니 이번에는 이 지역에 낭리로 별장이 없어지거나 홍수로 별장이 다 쓸려갔어요. 그럼 후발적 불능 유효인데, 자, 이 사실에 먼저 채무자 갑 고유가실 있나요? 갑에게 귀책사유 없죠. 그때 아까 위험부담이 문제가 된다. 그러더라도 별장이 없어졌으니까 갑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죠. 그럼 항상 우리가 누구라고요? 항상 우리는 을. 그럼 자, 을은 매매대금 줘야 할까요? 을은 매매대금 지급 의무가 있었잖아요. 을은 돈 줘야 될까요? 자, 그럼 이 사실에 을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 없죠. 그러니까 을은 돈 줄 필요 없겠죠. 그냥 그래 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을은 돈 줄 필요 없어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을은 잘못 없죠. 그래서 을은 돈 10원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매매할 당시에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다 해보세요. 그럼 갑은 계약금 돌려줘야겠죠. 을은 잘못 없으니까 돈 10원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갑은 매매계약 체결할 때 뭐 계약금이나 중도금 받았다면 받은 거 그대로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옵니다. 받은 거 그대로 돌려준다. 을은 잘못 없으니까 돈 10원도 줄 필요 없어요. 결국 이 사안에서는 둘 중에 누가 손해봤죠? 을은 아무 손해가 없죠. 을은 돈 줄 필요 없고 준 돈 다 받아오거든요. 갑 혼자 손해봤습니다. 갑은 별장은 없어졌지만 돈 10원도 못 받죠. 그래서 갑이 독박 썼다. 독박. 갑이 누가 독박 썼어요? 갑. 근데 독박은 고도로 용어잖아요. 고도로 용어를 법에 쓸 수 없죠. 그래서 독박을 위험부담이라 합니다. 그럼 이 사건은 갑이 독박 썼죠. 갑이 채무자죠. 그래서 채무자가 독박 썼다 그래요. 이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법조문 계속 보세요. 자,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즉 갑, 별장 넘길 채무가 그 다음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이로 이행을 쏟게 된 때 그랬죠? 즉 별장이 없어졌잖아요. 근데 다시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이입니다. 그럼 쌍방일 때 먼저 누구를 봐요? 채무자부터. 다시 쌍방 중에 누구 먼저? 먼저 채무자 고유가실 없죠. 그러죠? 그 다음에 상대방도 고유가실이 없죠. 그러니까 쌍방이 책임 없을 때 채무자부터 봐요. 없으면 이혼무담. 그 다음 잘못했나요? 잘못 없죠. 그럼 을은 돈 줄 필요 없으니까 갑은 돈 달라고 이행 청구 못하는 겁니다. 다시 쌍방 책임 없는 사이로 별장을 넘길 수 없게 된 때 채무자가 매도인은 상대방이 매수인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 해서 결국 갑 혼자 독박 썼죠. 이것을 채무자 위험부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책을 확인합니다. 책을 잠깐 뒤로 넘겨요. 책을 265로 먼저 오세요. 265페이지. 상단에 02번 유무담이 있고 파란색 1번 보세요. 밑에 법조문 537조 보세요.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당사 쌍방 책임 없는 사이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때에 능까지 사선을 딱 끊어요. 그 다음 밑에 채무자가 매도인은 상대방 매수인에게 이행 청구하지 못한다 라고 돈 달라고 못합니다. 이게 채무자 위험 부담입니다. 그 다음 이제 다시 칠판 오시면 다시 사례 보세요. 갑소의 별장이 있는데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했죠. 매매할 당시에는 별장이 있었거든요. 그 후로 이틀 후에 별장이 없어집니다. 그럼 이게 후발주 불능이죠? 매매 당시 별장이 있었지만 후에 없어지니까 후발주 불능 유효가 됩니다. 그럼 이때 보세요. 이제 먼저 채무자에게 규칙사 있는 거 보는 겁니다. 근데 별장이 없어졌는데 이번에는 을에게 규칙사 있대요. 을의 고의가실로 별장이 없어졌다. 그럼 이건 이행 불능입니까? 유효무담입니까? 다시 을의 규칙 사유로 별장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행 불능이에요? 유효무담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기준이 누구다? 채무자, 매도인 고의가실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건 매수인 고의가실입니다. 갑은 고의가실이 없죠? 그러니까 위험부담. 그럼 갑은 별장을 넘길 수 없죠. 그럼 항상 우리는 누구다? 항상 우리는 을. 그럼 우리는 돈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내가 별장 태워버렸죠. 그럼 돈 줘야겠죠? 줘야 됩니다. 근데 뭐 이런 경우도 있나요? 가능하죠? 보세요. 별장 매매계약 체결하고 을이 미리 하룻밤 빌렸어요. 연말 파티하려고 미리 하룻밤 빌렸는데 을이 싹 태워버릴 수 있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을은 잘못했으니까 돈 줘야겠죠? 그래서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을은 돈 줘야 공평합니다. 그래야 공평하죠? 자, 근데 여기서 더 공평한 게 나와요. 봐보세요. 만약에 별장이 살아있어요. 그럼 별장이 살아있다면 갑은 등기를 넘기면서 3억을 받아야 되죠. 다시 별장이 살아있다면 갑은 등기를 넘기면서 3억을 받습니다. 그럼 등기를 넘길 때 양도 차익이 있다면 갑은 양도세를 내야 돼요. 즉 별장을 2억에 사서 3억에 판다면 양도 차익이 1억이죠. 1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면서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별장이 없어졌으니까 등기 안 넘기죠. 그럼 양도세 내요 안 내요? 양도세 안 내고 돈은 다 받거든요. 그러면 내 별장 넘길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득이 양도세를 안 내게 됩니다. 그것은 을에게 주는 겁니다. 을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상환 주는 겁니다. 을 불쌍하죠. 지금 별장에서 지금 같이 탔을 거 아니에요? 불쌍하니까 주는 겁니다. 그래야 공평합니다. 그럼 자 법조문 보세요. 일단 이 사례를 같이 보고 보세요. 이 사례. 자, 이번에 이제 비교할게. 다시 갑과 을이 별장 매매계약 체결했죠. 근데 이행기를 정했거든요. 이행기 때 갑은 소유권을 다 이전하고 을은 매매대금을 다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행기가 되니까 갑은 을에게 등기서류를 다 제공했어요. 그럼 갑은 할 일 다 했죠.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을은 돈 주면서 등기 받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을이 돈을 준비 못했어요. 이것을 채권자 지치랍니다. 갑은 약속을 지켰지만 채권자 을이 약속을 못 지켰죠. 이것을 채권자 지치랍니다. 그러면 갑은 등기를 넘길까요?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까요?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겠죠. 돌아간데 그 후 이 주택이 소실됩니다. 이 갑을 쌍방 책임 없는 사이로 주택이 없어져요. 이건 갑을 둘 다 책임 없죠. 그럼 현재 누구 집이 날아가 버렸죠? 갑집이 날아갔죠. 그럼 갑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이 갑이라면 어머 홍수라 어쩔 수 없지 그럽니까? 열 받습니까? 열 받죠. 봐보세요. 만약 이날 을이 돈을 준비해서 등기를 넘겼다면 이때 을 집이 날아갔을 겁니다. 근데 을이 약속을 안 지키는 바람에 이날 갑집이 날아간 거예요. 그럼 갑은 열 받죠? 그럼 갑은 을에게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다. 마찬가지 여기도 갑은 양도세를 안 내고 돈 다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득은 을에게 상환합니다. 그래야 공평하죠? 그럼 자, 이 사건은 갑을 둘 중에 누가 손해봤죠?
갑은 손해 없죠. 갑은 집은 날라갔지만 돈을 다 받잖아요. 그럼 을이 독박 썼죠. 을은 돈 줘야 되지만 집은 받아올 수 없죠. 그래서 여기는 양쪽 다 을이 독박 쓴 겁니다. 그럼 우리 채권자죠. 그래서 여기는 채권자 지체가 채권자 위험 부담. 채권자가 독박 썼다. 채권자 위험 부담입니다. 그럼 법조문 자 확인해 볼게요. 자, 1항은 여기는 채권자 규칙 사유에게 채권자 위험 부담. 자, 1항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채권자가 매수인 을이죠. 을의 책임인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얘가 사설을 끊어요. 을 책임인 사유로 별장이 태워버렸죠. 그때 채무자 매도인 갑은 상대방 매수인에게 돈 달라고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입니다. 채권자 책임인 사유로 별장이 없어지면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채권자 수령 지체 중 여기죠.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여기입니다. 채권자 수령 지체 중에 여기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그 다음 같다가 뭐예요? 이 노란색 글씨 같다가 뭐 노란색 채무자는 돈 달라고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이 노란색과 이 말이 같다 이 말입니다.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다음 2항에서 전항 1항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즉 별장이 없어지니까 별장 넘길 채무를 면했죠. 다음 이익을 얻은 때 양도세 안 내게 됐죠. 이 이득을 채권자에게 주라 이 말이죠. 돌려주라 상환하라. 그래서 양도세 같은 걸 다행 쪽에 상환하라 이 말입니다. 양쪽 다. 이게 이제 채권자 위험 부담입니다. 그럼 책으로 빨리 와보세요. 자, 265페이지 265 제일 밑에 파란색 2번 채권자 위험 부담 있나요? 그럼 538조 보세요.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인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니까 사설을 끊어요. 그럼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책에는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문장은 나중에 기본서에 나와요. 나중에 기본서 나옵니다.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는 지금 빼놓은 거예요. 이 항도 기본서에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책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공부할 거니까 한번 같이 저는 마지막까지 다 해봤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중간에 하나 빼먹었죠. 그래서 262페이지 그 동시험 요건 거기 빼먹었죠. 그래서 여기부터 10분 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